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요즘 이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여순 사건을 어떻게 이걸 좀 정국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할 건가. 이 문제거든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제주 4.3은 알아도 여순은 잘 모르고 여순의 그 역사적 의미나 역사적 평가 부분들이 좀 많이 왜곡이 된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는 여순이 한국 현대사의 한 그 징검다리로서의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좀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 논의 때문에 서울도 갔다 오고 또 순천에서도 논의를 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순 사건 또 관련해서 소송도 계속 힘써주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소송 얘기하시니까 저는 최근에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제가 소송 내놓은 게 있는데 연전 연승하시는 우리 서동용 의원님과 다르게 저는 패소를 해가지고 약간 좀 우울한 한 주를 보냈고요. 예.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별세하셔서 한국 정치권이 조금 올스탑되고 추모하는 분위기로 여의도는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당연히 조문 다녀왔고, 예. 네, 뭐 주말에는 뭐 순천에서 또 많은 또 많은 분들 뵙고 또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바쁜 한 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순천은 거의 매주 주말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완전 그 서울에도 중앙당 일정들이 있어서 뭐 예. 완전 매주까지는 아닌데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연전 연승에 반대되게 1심 패소 당하셨다고 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129 부동산 대책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1호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이 1심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뭐 아직 1심이고 이제 항소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그게 이제 직전 3개월분 통계를 참고하도록 예. 법에 나름대로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월 통계를 넣게 되면 도봉, 강북, 중랑, 금천을 포함해서 최근에 급등하지 않은 지역들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요건을 잘 못 갖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거는 위법하다라고 제가 소송을 했었는데 예. 이제 막 아주 구체적인 거 빼고 법원에서는 9월 통계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도 예. 공표되기 이전 통계니까 그걸 반영하지 않고 심의해서 처분을 한 거, 그러니까 규제를 한 거는 적법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뭐 이거는 제 입장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근 통계가 있는데 그게 공개되기 전에 한 2, 3일 정도 시간 격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그 최근 통계를 쓰고 어떨 때는 좀 서둘러서 절차를 마무리해버리면 최근 통계를 안 써도 된다.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아무래도 또 행정부의 재량이나 이런 걸 존중하는 경향성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제 입장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항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소를 계속 다퉈보실 예정이십니까? 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대책 이렇게 하면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국민들 권익에 대한 제한이고 그런 거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정부가 하도록 내버려두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게 될 위험성이 있어서 이 위법성 여부는 저는 항소심을 통해서도 좀 다퉈볼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작년에 9.7, 11호 부동산 대책 내놓은 이후에 한 서너 달여 만에 최근에 129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서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이제 이번은 상당히 좀 폭넓게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 네. 여전히 이제 공급을 확대하면 이 지방소멸 시대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편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나 현실적으로 뛰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여서 네. 상당히 좀 과감한 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좀 시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기왕에 내놓은 정책이니까 좀 이렇게 신속하고 그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따져서 문제없이 잘 추진되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선아람 원내께서는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이 좀 적용된 채로 일단 129 부동산 대책 추가로 나온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점이 사실 문제입니다. 저도 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체로 동의하고, 예.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수도권 집값 대책은 지역 균형 발전 대책이라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 건축 기술 같은 것들이 너무 단기간에 또 발전하고 우리 삶의 수준도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이 정도로 각광받는 거는 사실은 뭐 유럽에서는 50년, 100년 된 집에도 살지 않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40년 전, 30년 전에 지은 집이 우리가 지금 살기 좀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는 서울 지역에 좋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 뭐 이혜훈 후보자 아파트는 뭐 90억, 100억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규 주택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어떤 뭐 대체는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공급 대책은 과거에 했던 것들의 어떤 재판 아니면 용산에서 뭐 기존의 서울시는 한 8,000호 정도 가능하다 하는 걸 한 10,000호 정도로 좀 늘리는 예. 그런 형태여서 이게 뭐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뭐 효과가 나오거나 완전히 새로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노후 주택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상 올스탑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단지가 총 합치면 호수로 치면 한 40만 호 가까이 된다는데 예. 이거는 올스탑 시키고 6만 호, 서울로 치면 한 3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라고 이걸 공급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저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다. 이럴 거면 재건축 재개발도 어느 정도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이 집값 안정 현실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떠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 힘찬 대책들을 여러 개 내놨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됐단 말입니다. 결국.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저희가 서울, 부산 그 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다 내주고 대선마저도 내주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가져왔던 건데요. 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부동산 이 문제, 이 세심한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하면 이게 확실히 집값을 좀 잡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정책들을 저는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내놓은 대책들이니까 좀 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또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데 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집값 안정 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여러 번 얘기하셨다가 요즘 또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하루에도 SNS 글을 뭐 3-4개씩 쓰시면서 심지어는 뭐 코스피 5천 아니면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기가 쉽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완화해주는 기간을 5월 9일까지 제한한다고 해서 예. 그때까지 다주택자들이 그럼 모든 집을 다 팔 거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신다고 해서 뭐 매물이 갑자기 넘쳐나거나 뭐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약간 너무 책임지지 못할 너무 좀 과도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저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예. 이게 뭐 다주택자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뭐 이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예컨대 윤석열 감옥 가니까 뭐 저러다가 정권 바뀌면 또 몇 년 있다가 사면으로 나올 텐데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늘 뭐 조금 규제 정책들을 실시하면 또 막 그 보수 언론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좀 지나서 또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랬던 적들이 많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그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 센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한 그 의지를 대통령의 의지를 좀 읽는다는 측면에서 그 표현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뭐 그 워딩 자체가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 소멸 아까도 말씀 주셨었는데 지방의 미분양 문제도 불안정한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그 문제만 꼭 집어서 낼 수 있는 정책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지방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람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더 확대되고 실질로도 그런 요건들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뭐 특별히 지방의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대책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실현해내는 과정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님, 이 지방의 부동산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실 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세 소위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저희가 최근에 조세 소위하면서도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 뭐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6억 원 이하면은 저희가 취득세도 뭐 면제하고 또 3억 원 이하였나요? 제 기억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역의 비수도권의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1가구 2주택으로 카운트도 안 하고 뭐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혜택을 저희가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논의들은 됐는데 저도 넓히자고 주장하고 했는데 또 뭐 재정경제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래도 지금 특히 준공업 미분양 물량 같은 거에는 순천도 요즘 준공업 미분양 물량이 꽤 있어가지고요. 이런 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 이 금액 기준을 정해놨는데 저희가 전국의 준공업 미분양 쭉 보니까 요새 건설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한도가 6억인데 그 분양 대금이 막 7억, 8억인 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저는 올리자는 입장인데 뭐 어쨌거나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이야기를 좀 저희가 길게 오늘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정치 한판 나간 바로 다음 날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8개월 선고가 됐는데 징역.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에요. 주가 조작.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냥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하고 또 불기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쌓여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검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김건희를 오로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은 또 법리상 이렇다라고 하는 나름의 또 결론들을 가지고 시작한 면들도 있었을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어떤 법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중에 1심 재판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되게 많으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네. 어차피 1심이니까 항소심 대부분 가서 이게 바로잡아 잘못된 판결이라면 바로잡아지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예, 어쨌든 그 재판부는 또 재판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본 것이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즉각적 반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자신의 이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명하되 네. 그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 예, 어쨌든 저는 그날 이제 선고를 다 봤는데 차분하게 대응하셨습니까?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딱딱딱딱 재판부의 논리가 머릿속에 쑥쑥쑥 들어오고 이게 승복이 돼야 되는데 저도 승복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좀 비판하신 것일 텐데요. 어쨌든 뭐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서 바로잡아지겠죠. 잘못된 판단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년 8개월 선고 딱 나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선 구형에 비해서 형이 적게 나왔다고 해도 예. 김건희 씨는 우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뭐 영부인이라는 작자가 뭐 무슨 이상한 백 받고 뭐 이런 것부터가 이미 뭐 형량과 관계없이 최대한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실제 어느 정도 뭐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예. 근데 이제 그 개별 법률 규정 위반이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결국은 증거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판사 입장에서도 뭐 증거가 없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유죄인 것 같다라고 해서 판결문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전체 기록을 안 보고 판결에 대해서 너무 또 비판하는 건 안 맞고,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도 뭐 법원 판결을 막 비난하시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런 태도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저도 뭐 최근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왔는데 그럼 항소하면 되는 것이지. 네. 너무 그렇게 뭐 재판부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성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고 투자해서 성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또 저도 재판부에서 내놓은 그 설명 자료랑 이런 것도 쭉 보니까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같은 싸가지 시스터는 빼고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가담을 인정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간위를 꾸렸고요.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동용 전 의원님. 일단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인위적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 가능하면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우리 당헌 당규 공천심사 기준 네. 이 외에 그 공천관리위원들의 판단에 의한 공천심사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일단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선을 통해서 걸러내는 이제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사실은 그냥 명문화되어 있는 공천심사 기준 말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적어진 게 아닌가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성평가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역량평가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정성평가를 좁히면 불만은 훨씬 적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 이번은 좀 그렇게 가겠다는 게 뭐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고 이미 발표된 내용이어서 저는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위 20%에 누가 들어가면 이게 페널티를 받게 돼서 사실상 컷오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 그거는 의원님, 예. 그렇죠. 하위 20%면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얻은 득표율, 예. 그 지지도에서 20%를 까버리는 거니까요. 예. 굉장한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위 10%에 누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는 공표하지는 않고 개별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여서 예. 본인들 스스로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붙어보겠다고 하면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페널티를 감수하고 좀 붙어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위 20% 누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이게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위 20%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알게 될 텐데 지역 정치판도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이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도 다 이제 제가 하위 20%인갑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좀 하시게 되니까 좀 예.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하위 20%에 걸린 사람은 나오든 못 나오든 그게 예. 나름 이제 현역들이니까 경쟁력이 나름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여서 예. 판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천 원내대표님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공천 룰 시스템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준비가 아니고요.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미 공천 돌입했고 상당수 후보자들의 공천을 줬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까? 네네. 저희는 이미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예. 100% 온라인 공천 신청 또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벌써 지금 200분이 훌쩍 넘는 분들이 공천 신청을 하셨고요. 예. 그중에 한 50명 정도는 벌써 공천 면접을 받고 예. 한 30-40명한테 이미 저희가 벌써 공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천 프로세스 진행 중이고 공천 룰이라는 거는 뭐 다른 정당들하고 비슷한데 조금 특이하다면은 저희는 이제 윤창호법 이후의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한 번만 있어도 네, 굉장히 엄격한 룰 적용하고 있고 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윤리적 도덕적 기준들 좀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고 예. 아무래도 이제 개혁신당에 이번에 오신 분들 보면 정치적 경력이나 인지도는 좀 짧더라도 예. 굉장히 능력 있고 참신한 또 뭐 세대적으로도 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역사회에서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후보 어디에 얼마나 낼 건지까지 좀 정하셨습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신청 받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오고 있어서 예. 저희 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 전남 동북권 같은 경우도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다인 선거구나 또 네. 그 이제 비례의원 이런 위주로 조금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어디에 몇 명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네네 뭐 아니 뭐 전국적으로는 제가 뭐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뭐 전국 단위를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슈 지역에서 연일 뜨거운데요.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안 내용에 정작 전남의 수건사업인 국립의대가 특례에서 좀 빠져 있었고 그 외에도 아쉬운 내용들이 있다라고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일단 뭐 전남도 의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도 했더라고요. 예. 통합국립과대학 신설 추진이 빠져 있더라. 이거는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 예. 그다음에 그 명칭 약칭으로 관련해서, 사용하기로 예. 했다라는 뭐 강주특별시 이거 사용하지 말고 전남 강주특별시라는 공식 명칭만 사용하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넣었던데요. 네. 예, 제가 이제 이 지금
그 안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론이면 보통 그 정부하고도 좀 상의를 마치고 당론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정부와의 상의는 발의 이후 할 생각으로 우선 당의 입장들을 좀 정리하는 것,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 앞으로 처음에 이제 광주시하고 전라남도에서 마련했던 초안, 네. 거기에는 사실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좀 상당히 들어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어떤 이게 이제 부분에서요? 앞으로 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례들을 요구를 하는데, 네.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른 데와의 형평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지원도 마찬가지고 특례 조항들이 좀 너무 많이 담겨 있다는 느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좀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립의대 문제는 사실 이제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행정통합과 별개로 좀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고, 또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미 밝혀진 거니까요. 네. 이 특별법에 꼭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내용들은 논의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천 의원님,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죠. 대전, 충남, 또 네네네. 광주, 전남. 지금 뭐 국회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떠하며 또 특별 법안, 전남, 광주 특별시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우선 지금 저는 예. 이번 그 법안이 문제가 예. 의대 신설을 모든 지역에서 다 빼면은 저도 그래 행정부랑 협의를 거쳐서 뭐 하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데 대전 충남 통합 법안에는 아예 되게 명시적으로 그 의대 신설을 넣어놨어요. 뭐 국립공주대학교 그다음에 카이스트의 의전원을 설립하겠다라는 거를 아예 법안에다가 명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대전 충남은 선거가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카이스트랑 공주대학교에 의대 신설을 하는 걸 아예 집어넣고 예. 광주 전남은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거 안 넣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뺄 거면 다 빼야죠. 만약에 이게 정부랑 뭐 협업이 진행 중이고 뭐 이런저런 뭐 어차피 될 거다 이런 거면.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지금 광주 전남에 대해 가지고 특히 전남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별 법안에 들어갈 내용부터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됐었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전남도에서 좋은 지적했다고 보고 지금 광주 전남 특히 우리 전남의 전석이다 지금 민주당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되게 느슨하게 그냥 지나간다?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 전까지 당정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일단 밝히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을 거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천 의원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전남도에서도 지적하는 게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뭐 도의회는 어디다 둘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청사, 통합특별시 의회는 어디다 둘 건지, 뭐 주된 청사는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도 특별법에 다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전남도의회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지원해준다라는 거는 막 잔뜩 넣는데 정작 또 국립의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담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결국 이게 뭐 시도민들 입장에서 뭘 이거 이렇게까지 급하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되면 더 큰 혼란을 가지고 오냐 이거 정당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방금 주신 천 대표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하고요.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셔야 해요. 저는 사실 대전 충남 특별법에 그 부분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좀 따져 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네. 어쨌든 우리 시도민들이 상실감 느끼시지 않게 네. 특히 중앙당에서 좀 세심한 배려, 세심한 지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